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혹시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장롱 속에 있던 돌반지까지 꺼내며 나라를 살리자고 외쳤던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나라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또 다른 차원의 나라 빚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외국인이 왜 이렇게 한국 채권을 사는지, 둘째, 그 중에서도 왜 중국이 문제인지, 셋째, 만약 중국이 돈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고채 비중이 무려 23%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빚 100만 원 중 23만 원은 외국인에게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240조 원. 나라의 빚이 거의 4분의 1을 외국인에게 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빌려준 외국인들 중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단일 국가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 큰손은 바로 중국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 빚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는 단순한 돈의 흐름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율성과 안정성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신뢰받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사시 우리의 목줄을 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금융 내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 채권 시장에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그것도 중국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 걸까요? 그야말로 상전벽해 완전히 판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2006년만 해도 전체 국채의 고작 2%. 그런데 2024년 말에는 이 비중이 23% 가까이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채권 중에서도 유독 국고채, 즉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가장 안전한 빚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겁니다. 전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약 11%, 하지만 유독 국고채에만 23%의 돈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이 우리의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으니 그 주인공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6년 단숨에 미국을 제치며 우리나라 국채의 최대 보유국으로 올라섰고 지금도 주요 상위국 투자국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투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한국 금융시장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 국채를 사들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극히 경제적인 합리성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 국채는 안전한데 이자까지 쏠쏠한 최고의 재테크 상품인 셈이죠. 중국은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고를 굴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은 금리가 너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자니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바로 그때 중국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가 신용등급 AA급은 오히려 자기들 A+급보다 높은데 국채금리는 훨씬 매력적이니까요. 중국에게 한국 국채는 신용은 최상급인데 이자는 후하게 쳐주는 우량 적금 통장과도 같은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일 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속내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전략적인 필요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탈달러 전쟁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장 큰 라이벌이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은행의 주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밤에 잠이 편히 오지 않겠죠. 지금 중국의 처지가 딱 그렇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단순히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돈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를 향해 언제든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금융무기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을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켰고 북한은 돈줄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중국의 불안감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 사건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하루아침에 동결시키는 걸 본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러시아 학습 효과라고 하죠. 우리도 대만을 침공하거나 미국과 부딪히면 똑같이 당할 수 있겠구나. 그 순간 중국의 계산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총 대신 채권을 들어라.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상대의 경제를 흔드는 새로운 전쟁, 바로 금융 패권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진짜 큰 그림이 보입니다. 단순히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방어가 아니라 아예 자신들의 위안화를 새로운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거대한 야망이 숨어 있죠. 위안화로 거래하는 친구들을 전 세계에 많이 만들어 미국의 달러 제국에 맞서는 위안화 블록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국채 매입은 미국의 통제권을 피하는 방어 전략이자 바로 옆에 가장 든든한 우방을 위안화 경제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매우 정교하고 공격적인 포석인 셈입니다. 물론 한국 국채는 달러로 거래되지만 중요한 건 미국 국채에만 묶여있던 자산을 다른 나라로 분산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금융 통제력에서 한 발 벗어나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결국 중국의 한국 국채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미중 패권 경제 속 금융 생존 전략의 한 축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중국이 이 전략적 카드를 우리에게 겨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가장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규모 순매도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금융 쇼크 웨이브처럼 그 충격은 3단계에 걸쳐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순식간에 덮치게 됩니다. 1단계 진원지는 채권 시장입니다. 수십조 원의 국채가 폭탄처럼 쏟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동네의 아파트 수천 채가 한날 한시에 매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가격은 무너지고 그와 반대로 국채 금리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2단계 외환시장으로 번집니다. 중국은 팔아치운 국채 대금을 달러나 위안으로 바꿔야 합니다. 원화 팔자 주문이 외환시장의 산더미처럼 쌓이죠. 이 순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연일 추락하고 환율은 1,500원, 1,600원을 넘어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는 불안에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3단계 주식시장과 실물경제로 번집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버티지 못합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죠. 주가는 폭락하고 기업은 이자 부담에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바로 우리 가정의 지갑을 덮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쓰고 있다면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다음 달 이자는 수십만 원이 늘어납니다. 수입 물가는 치솟고 장바구니 물가가 폭발하듯 오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생활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2022년 러시아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방이 금융망을 봉쇄했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즉,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뚜렷한 교훈을 줍니다. 다음 위기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외부 변수와 금융 제재 리스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선 시나리오를 보고 우리 경제 이대로 괜찮은 걸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뼈아픈 교훈 이후 대한민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한 3중 금융 방어막을 갖춰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외환 보유고입니다.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 달러 자산이 쌓여 있죠. 이건 정부가 시장에 달러를 직접 풀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든든한 실탄 창고입니다. 두 번째는 통화 스와프,
즉 국가 간의 달러를 긴밀히 교환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의 상설 스와프는 없지만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함께 만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위기 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가 돈줄을 쥐는 구조가 아니라 아시아 13개국이 함께 만든 공동 비상금 통장인 셈이죠. 중국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결정권은 공동투표로 행사됩니다. 즉 어느 한 나라가 마음대로 흔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유사시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두 번째 안전벨트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금리를 조절하고 채권을 매입하며 불안을 진화시키는 최후의 소방수이자 컨트롤 타워죠. 물론 중국발 충격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파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한국 경제의 신뢰도와 원화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위기 속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변화 역시 우리 금융시장의 체력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외부의 흔들림에도 끄떡없는 경제의 기초 체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짜 경제 안보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